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동기부여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식물 하면 단연 모소대나무일 겁니다. 중국의 화동지방에 있다는 모소대나무, 씨앗이 뿌려진 뒤 4년 동안 단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째 된 해부터는 하루에 30cm씩 자라나서 한 달 만에 30m가 넘는 거대한 숲을 이룬다고 하죠. 4년 동안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에서 꾸준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꼭 모소대나무뿐만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무슨 일에서든 뿌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뿌리가 있어야 그 에너지로 줄기를 뻗어 올릴 수가 있겠죠. 만약 오랜 시간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키만 자란다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미약하게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을 때 가늘고 짧은 뿌리 한 줄을 들여다보시죠. 작은 뿌리 한 줄에도 수많은 뿌리털이 존재합니다. 그 작은 뿌리털들이 토양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면적을 넓히는 거죠. 미생 같은 나의 오늘이 바로 그 뿌리털 하나일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2월이 됐고요. 2월의 첫 월요일. 힘차게 또 출발해 보셔야죠. 1918님이 길이 많이 미끄러워요. 모두 안전운행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밤사이에 곳곳에 눈이 좀 내렸죠. 중부지방에는 밤사이에 눈이 내렸고 또 남부지역으로 지금 또 눈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북 고창, 나주, 영광, 순천 등 전남 일부 또 김천, 하동, 거창 등 영남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또 빙판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또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시설물이 또 붕괴되지 않게 점검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판매된 분유 제품 일부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식품 대기업 다논 제품입니다. 지난해 유럽에서 유통된 분유에서 세레울리드라는 독소가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해당 제품 사용 중단하고 또 회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섭취할 경우에 구토나 복통, 또 급성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스타벅스 코리아도 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에게 증정한 가습기에서 배터리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서 39만 개 넘는 제품을 수거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됐을 때 기업이 해당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 점검하거나 교환, 환불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다시 불러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외래어 두자. 특히 자동차 이것이 또 많이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소식을 준비했나요? 먼저 강영현 기자.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쿠팡이 한국에서 본 순이익보다 더 많은 9천억 원을 미국으로 이전했다라는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예지 에디터요. 네, 민간은행에서 3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출시된다는 소식 있고요. 또 정부의 설 물가안정관리대책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식 듣기 전에 잠깐 증시 한번 짚고 갈게요. 오늘 코스피가 2%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해서요. 현재는 103.4포인트 한 2% 떨어진 5,120. 코스닥은 1.15% 빠진 1,136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후반에 좀
뭐 나스닥도 1% 가까이 떨어졌고 캐비넛이 그 연준 의장 지명 이후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좀 튀면서 뭐 금값, 은값, 원자재 그리고 주식시장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2.5%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는 3.7% 대형주들 대부분이 좀 내려가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그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SNS에 계속 글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이제 X에다가 부동산 시장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에 드는 것인가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기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 날벼락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인용하면서 날벼락 운운하면서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 아직 네. 100일 남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주말에 말씀대로 SNS를 폭풍 업로드했는데요. 토요일에도 또 하나 올렸습니다.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는 5,000피 그리고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 네. 이것은 이제 집값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리니까 야권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못했나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재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계곡 정비 그리고 주가 5천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서 이루어냈다라고 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보다야 더 어렵겠냐라는 뜻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국무회의를 비롯해서 뭐 공식적인 자리도 많이 있잖아요. SNS에 직접 이렇게 글을 계속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전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된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정책 최고 결정자인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시장 흐름을 챙기고 또 국민과 즉각적으로 정책 소통을 하는 것이 강력한 무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일부 보도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가는 것 역시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을 차단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제 한 언론의 기사를 겨냥해서 정론 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하면서 제발 바라건대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가 그러니까 억지로 비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제해달라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에 추가 공급 대책도 발표가 됐었고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동산 잡겠다는 그 의지 또 할 수 있다라는 능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번에는 안정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겁주기로는 집값 못 잡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주거 선택 그리고 자산 형성을 단속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추가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면은 다주택자를 향해서 돈을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수십 수백 채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서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몇몇 채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뒤이어서 보유세를 소득세처럼 과표 구간을 세밀하게 설정을 해서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래세, 취득세에 관해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감면 혜택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도 투자용이라고 한다면 장기 보유를 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건 이상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결과를 좀 지켜봐야죠. 그리고 강예지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뭔가 차주들의 안정을 위해서 고정금리로 대출 받으라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30년짜리 고정금리 주담대가 나와요? 네,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민간 금융회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고정금리라고 하면은 대개 5년만 고정되고 이후에 바뀐다거나 아니면 5년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상품들이었잖아요. 이제는 처음 빌릴 때 정한 금리가 만기인 30년 내내 바뀌지 않는 진짜 고정금리 상품이 하반기 은행권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네. 이 국내 은행권 주담대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데요. 특히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게 되면 차주가 갚지 못할 위험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부실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다 해서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봤는데요. 금융위원회가 낸 자료를 보니까 2022년 말 잔액 기준으로 은행권의 민간 주담대 중에서 순수 고정금리형은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요. 나머지는 변동금리 그리고 혼합형 이런 상품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30년짜리 초장기 고정형 주담대가 어떤 게 유리한가 좀 따져봐야죠. 네, 대출 규제가 하나씩 추가됐는데 그중에서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이 DSR 규제를 받지 않아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미래에 금리가 바뀔 위험을 반영해서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추가하고 대출 한도를 산출해내는 제도인데요. 현재 수도권에는 최소 3%, 비수도권에는 1.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순수 고정금리형 대출에는 미래에 금리가 바뀔 위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별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DSR의 총량 규제는 똑같이 받지만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가산돼서 이렇게 계산되지는 않는다라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은행이 연소득 8천만 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14억 9천만 원짜리 주택을 살 때 연 5.5%의 30년 만기 순수 고정형 주담대를 이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대 4억 6,9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으로 5년 주기형 대출을 받을 때보다 6,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받는 30년 변동형으로 5% 주담대를 받을 때보다는 1억 600만 원이나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바꾼 건 아니거든요. 이 초장기 대출을 늘려서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고 전체적인 총량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잡을 방침입니다. 근데 이게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30년을 고정해서 받으려면 금리가 낮을 때 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금리 높을 때 30년짜리를 선택을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최근에는? 네, 최근에 그 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질 않고 있는데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KB국민, 신한, 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가 연 4.25에서 6.39%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벌써 상단이 0.021%포인트 오른 거고요. 이 신용등급 1등급 기준으로 1년짜리 신용대출 금리도 0.05%포인트 안팎 올라서 연 3.85에서 5.3%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은행권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질 전망이에요. 이 KB국민은행을 비롯해서 은행들이 당장 오늘부터 시장금리 오른 것만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할 예정이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를 0.3에서 0.38%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네. 첫째는 시장금리 자체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종료를 시사했죠.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인하를 멈췄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돈을 빌려오는 원가인 은행채 금리가 뛰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가산금리 올리는 은행들 사정이 이런데요.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내리니까 네.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좀 일부러 더 높여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대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정책 당국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얼마 이상을 하라 막 이렇게 푸시를 할 테고 그럼 뭐가 금리적으로 더 낮은 이점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는 나오면 한번 좀 비교를 우리가 또 해보죠. 강영현 기자가 또 준비한 소식이 있죠. 쿠팡이 미국으로 보내는 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본사 모기업 말하는 거겠죠. 지난해에만 9천억이 넘었어요.
네, 2024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쿠팡의 특수 관계자 비용이 2020년에 1,500억 원대에서 2024년에 약 9,400억 원으로 5년 만에 6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도요. 재작년 네, 거. 맞습니다.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게 이제 네. 지난 5년간 지급한 특수 관계자 비용만 2조 5천억 원이 넘어선 건데요. 쿠팡의 지난 2024년 매출이 41조 원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상품 매입이라든지 뭐 물류 운영비 같은 걸 제외하고서 남은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세금이라든지 비용 같은 것을 제한 뒤에 남은 게 순이익이죠. 이게 7천억 원대였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미국 본사에다가 특수 관계자 등에 이제 지급을 한 건데요. 한 해 순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건 좀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특히 쿠팡이 미국 본사 직속 자회사죠. 쿠팡 글로벌에 가장 많은 6,195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곳은 이제 해외 직구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으로 미국 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곳입니다. 근데 감사 보고서에서는 이제 포괄적인 항목만 제시되고 이제 실제 어떤 용역이나 사용료가 공정 가격에 맞게 산정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현금 인출기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쿠팡 입장에서는 한국 쿠팡의 자금을 이전 받아서 이제 흑자가 생기더라도 이제 과거의 적자랑 상계를 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게 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외국의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번 돈 미국에 있는 뭐 모기업에 계속 보내기도 하잖아요. 쿠팡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건 당연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성과가 배당 대신에 비용 형태로 미국 모회사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쿠팡은 지금까지 배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낸 뒤에 남은 이익에서 배분을 하는데 그 지금 쿠팡에 보내고 있는 뭐 경영 자문료라든지 정보기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내기 전에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세 회피성 자금 이전이다라는 지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국 매출의 상당 부분을 뭐 특허 로열티,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이제 자금을 보내고 있는데 이와 다르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뭐 IT 시스템 유지 보수, 경영 자문 용역비 이런 것들을 자금 이전의 명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빅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력을 담보로 수익을 챙기는 반면에 쿠팡은 한국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들로부터 생긴 매출을 송금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쿠팡은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또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만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국내에 거대한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비용 지출을 극대화해서 영업이익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쿠팡을 거느리고 있는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그냥 쿠팡만 지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세금 등에서 경영에 유리한 미국 델라웨어에 뒀기 때문에 이 역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로열티 그리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이런 거 보고 국세청이 간혹 외국계 기업들도 세무조사 나서는 경우 있잖아요. 쿠팡의 사례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또 어제 2월 1일 시민단체랑 노동계가 그 쿠팡 피해자 행동의 날 집회를 좀 벌였더라고요. 네, 어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이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피해자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제 쿠팡에서 일하다가 숨진 노동자들이 유가족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같은 집회에서 소비자 단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문제를 지적했는데 쿠팡이 책임 있는 조치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비자 집장 소송제 그리고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택배 노조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쿠팡의 설 연휴 휴식 보장책을 마련하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예제 투하 준비한 소식도 또 하나 들어볼게요.
진짜 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정부가 물가 관리 들어갔다고요. 네, 행정안전부가 오늘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서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관리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 요금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도 엄정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 번호 누르시고 120 또는 1330으로 바가지 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가격 표시제 위반과 같이 이제 바가지 요금이 적발되게 되면 즉시 시정 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도 활성화됩니다. 이 착한 가격 업소에서 국내 카드로 10,000원 이상 쓰시면 2,000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들 설 대목 기대하실 텐데 소비 지표는 괜찮을까요? 최근 나온 지표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는데요.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니까 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지난해 소매 판매액 지수가 1년 전보다 0.5% 늘면서 4년 만에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판매가 11% 증가하면서 전체 소비를 이끌어낸 것이고요. 이거는 전기차 보조금과 같이 정책 효과 덕에 승용차 판매 증가율이 5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0.7% 줄어들었고요. 이게 2022년부터 4년 연속 줄어든 겁니다. 이 품목별로 보게 되면 신발이 7.5% 줄어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외에도 뭐 가구, 화장품, 가전제품, 서적 문구, 컴퓨터, 의복, 음식료품과 같이 먹고 입는 것 그리고 문화생활까지 전반적으로 씀씀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추경 편성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풀렸던 작년 하반기부터 소비 감소폭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왜 자산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증시가 올라가면 이제 소비 심리도 조금 좋아질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시차가 있을 테니까 26년 상반기 데이터 나중에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전기요금 체계 특히 산업용이 좀 이제 달라져요. 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업무 계획에서 저녁과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고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 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가 1kW시당 180원에서 185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야간 요금이 낮보다 35에서 50% 정도 쌉니다. 네. 낮 시간 수요를 밤으로 옮겨서 수요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한 제도였는데 이 체계가 지금과 반대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평일 낮 시간으로 수요를 돌리기 위함이고요.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송전비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전기요금에 반영해서 발전 시설과 가까운 지역은 전기를 더 싸게 쓸 수 있게 하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 방안도 연내 내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생겼거나 제품에 결함이 발견됐을 때 해당 기업이 이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 수거하거나 교환, 환불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죠. 영어로 두 글자 이렇게 부르는데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 이걸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에어백 결함 문제 발견된 펠리쉐이드 56만여 대 이것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또 국내에서는 뭐 볼보, 포드, 제규어, 랜드로버 등등 11개 차종 5만 5천여 대 결함이 발견돼서 시정 조치에 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보미님이 카라 멤버 중에 이분은 니콜이죠, 니콜. 근데 오히려 착각을 하셨는데 정답을 맞히셨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은영님이 예전에 치약에도 이런 조치가 나온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치약에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이 들어가서 이 조치가 됐던 적이 있고요. 8725님, 내 인생도 이것 하고 싶네요라고. 어디 가서 AS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본인 스스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바꿔나가면 되는 거죠. 6380님, 제가 자동차 이것 때문에 골치 좀 아팠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자동차 제조사의 잘못인데 소비자들이 더 많은 불편을 겪기도 하죠. AS 센터 예약하고 찾아가고 시간 내야 하고요. 그리고 4622님이 저도 스타벅스 가습기 갖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네요. 덕분에 이걸 받으러 가야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문은미님은 몰라서 이것 못 받는 분들 생기지 않게 적극적인 홍보 알림이 필요합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해당 기업들이 끝까지 또 책임을 져야겠죠. 그 정답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근에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 200억 원대 탈세 의혹 받고 있어서 참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법적인 판단으로까지 이어가겠습니다만 연예계에서 사실 이런 일이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어떤 논쟁 때문일지 슬기로운 세무세공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참 이게 탈세, 절세 사이가 미묘합니다. 네. 간격이 되게 커 보이기도 하고 차은우 씨 측에서는 뭐 법 해석의 차이다라고도 하던데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200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그죠. 돈을 벌면 이제 세금을 일단 내야 되는데 네. 그 돈을 이제 개인이 벌었다라고 한다면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소득세는 이제 많이 벌면 벌수록 높아져가지고요. 최고 세율은 이제 45%까지 올라가는데 네. 여기에 지방세 10%까지 더하면 최고 49.5% 거의 50%죠. 절반이에요. 예, 이걸 느끼는 사람들은요 체감상 이게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느껴지게 되는데 100억을 벌면은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서 그 번 돈 100억을 회사가 번 돈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럼 회사가 내는 세금은 최고 24%, 뭐 개정돼서 25%예요. 거의 20%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은우 씨 어머니가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소속사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뭐 세금을 줄였는데 국세청이 문제를 삼은 거는요. 이거 그 회사가 진짜 그 일을 한 게 맞아요? 이거예요. 이제 세금은 실제로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보는데 차은우 씨가 직접 몸으로 뛴 건데 회사의 이름만 그냥 빌린 거라고 한다면은 그건 회사 소득이 아니라 개인 소득이라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회사가 진짜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름만 빌린 건지 이걸 판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론이 난 게 아니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세청 직원들도 아마 그 장어집 가봤을 거예요. 네. 차은우 씨 어머니가 이제 장어집 하고 있는데 그 차렸던 법인이 그 장업집 건물에 등기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차은우 씨 입장에서는 입증을 해야겠죠. 이거 실제 법인 맞다.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장어집 식당에서 매니지먼트 업무가 가능한지 의구심 드는 거 외에도 의심을 좀 더 삼은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장부를 공개해야 되는 회사에서 장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공개 의무가 없는 회사로 형태로 바꾼 것도 있고요. 또 주소지도 이제 강화군에 있는 장어집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을 살 때에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직원이나 사무실이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도 있고요.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아니 수백억 원 매출을 올리는 톱스타 관리를 장어집에서만 했었다고요?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뭐 법적인 또 쟁점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200억 원의 세금을 안 냈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중에 벌금 성격, 뭐 가산금 이런 게 뭐 최대 100억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네. 실제 이렇게나 많이 물리게 돼요? 네, 200억 중에 실제로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은 한 100억에서 140억 정도고요. 예. 나머지 금액은 벌금 성격의 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세금을 제때 안 내면은 두 가지 벌금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너 일부러 속였지라는 거에서
뭐 판단을 하면 원래 내야 될 세금의 40%를 추가로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100억이 세금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40억이 더 붙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자 성격이에요. 세금을 늦게 냈다 하면 그동안에 이자가 쌓이게 되는데 이걸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연체료라고 보면 되는데요. 가산세. 예. 그래서 200억 중에 안 낸 세금 200억 중에 한 60억에서 100억 정도는 거짓말한 대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근데 근데 사실은 100억 혹은 뭐 140억 이 정도의 세금을 안 낸 것도 상당한 금액이긴 해요. 네. 그러면 대체 얼마나 벌은 걸까? 또 역산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예.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회사를 통하면은 20% 초반대만 내면 되는데 네. 국세청이 이걸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번 돈은 다 개인이 번 돈이다라고 해서 다시 개인 소득으로 바꾸고 그리고 더 높은 세율을 이제 적용을 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한 금액을 본세 기준으로 역산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된 소득이 한 300억 이상으로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소득은 300억 이상일 수 있다. 또 그 최근에 배우 김선호 씨, 네. 또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의 이런 비슷한 논란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네, 이제 우선 이제 연예인 수입 구조가 일반인들과는 좀 다르게 특이하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라고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는 드라마 출연료, 뭐 광고료도 있고요, 행사비, 해외 수입같이 이렇게 돈 들어오는 곳이 여러 곳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돈이 들어오는 중간에 회사를 하나 끼워 넣게 되면은 수입을 그 회사와 연예인이 나눠서 가져가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 회사는 실질적인 내 것 혹은 내 가족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개인에 대한 돈 그리고 이거는 회사에 대한 돈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뭐 세금적으로 뭐 나눌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제 지난해 유명 연예인인 이한희 씨에게는 한 60억 원, 유연석 씨에게는 30억, 그리고 조진웅 씨에게는 11억, 그리고 이준기 씨에게는 약 9억 원의 추징금을 청구했는데 이분들의 이제 1인 기획사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2317님이 일용직 하루 벌어도 세금을 뗍니다. 고소득들 세금 안 낼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더 한 듯합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네. 그러면 1인 기획사 중간에 있을 때랑 없을 때 세금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네, 이 세금 차이가 정말로 큰데요.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배우가 1년 한 100억을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1인 기획사가 없잖아요. 그럼 이 100억이 전부 개인 그 배우의 소득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요 소득세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최고 세율은 45% 적용되고 지방세까지 해서 49.5% 거의 절반 50억이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제는 될 거 아니에요. 네. 몇 가지가 네, 비용 공제.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뭐 거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1인 기획사가 있으면은 이 100억 중에 70억 정도를 기획사, 회사 수입으로 나누고요. 나머지 30억을 본인 수입으로 나눴다고 가정을 해보면 회사 수입 70억 원에는 법인세 20%와 지방세 2% 적용해서 한 15억 정도를 내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져온 수입 30억 원에는 소득세가 붙어서 한 12억 정도 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약 한 30억 원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같은 100억을 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인으로 했을 때는 세금이 50억 그리고 중간에 회사를 넣게 되면 세금이 30억 무려 한 20억 원 가까이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떤 연예인이 기존의 기획사랑 계약이 끝났을 때 1인 기획사 설립한다고 하는데 네. 그 1인은 소속 연예인 1인이라는 뜻이지 직원이 1인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매니지먼트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법인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어디서부터 이게 탈세 영역으로 갈 수 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짜로 회사가 있고 직원도 있고 또 뭐 사무실도 있고 이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네네네.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름이나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돈은 누가 벌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이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진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인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회계 담당이라든지 이렇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 즉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스케줄 관리를 한다든지 계약 협상을 한다든지 뭐 홍보 활동
이런 걸 하는 실제로 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법인을 세우는 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사업 실체 없이 세금 혜택만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게 탈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이거는 입증하고 못하고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사무실 직원 그리고 실제 업무 기록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1인 개인 사업자도 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요. 네. 세금 측면에서 좀 유념해야 할 거,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네, 1인 사업자 중에 이제 나도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뭐 유리한 건 많지만 무조건 100% 다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세율이 더 낮으니까 유리한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억 조금 넘게 버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개인 사업자가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 있어요. 또 법인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세무 비용도 들어가고요. 등기 비용 같은 이런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법인으로 했을 때 안 좋은 점이 회사 법인에서 번 돈을 내 맘대로 못 써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번 돈이 바로 내 돈인데 법인은 좀 다르거든요. 법인 회사 통장에 있는 돈은요. 그건 회사 법인의 돈이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쓰려고 한다면은 급여로 해서 받아와서 쓴다든지 아니면 배당으로 해서 받아와서 써야 되는데 이때에도 또 소득세가 또 붙게 돼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상태로 회사 돈을 막 내 돈인 것처럼 막 쓰게 되면은 나중에 세금 문제라든지 횡령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법인으로 바꾸는 법인 전환 같은 경우는 소득 규모도 봐야 되고요. 자금을 내가 어떻게 쓸지 운용 계획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실체 유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을 하기 전에는 세무사와 꼭 상담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4345님이 정부가 1인 법인 설립을 허가해서 이런 상황을 암시적으로 허가해주고 이제 와서 문제 삼는지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법인 설립은 허가제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냥 신고제입니다. 누구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금은 정확하게 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국세청이 이런 1인 기획사, 1인 법인 그 대상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탈세한다. 어떻게 파악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을까요? 네, 이렇게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를 파악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신고를 한 내용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국세청은 이제 모든 납세자의 신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상한 점을 좀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 작년에 드라마 3편도 찍고 광고도 10개 했는데 신고한 소득이 너무 적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수입은 이제 많아 보이는데 세금 신고는 적게 하면은 바로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제보가 있는데 의외로 이게 많습니다. 주변 사람이나 거래처에서 저 사람 세금 이상하게 내는 것 같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탈세 제보만을 위한 시스템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연결조사라고 하는데요. 한 곳을 조사하다 보면은 그곳과 연결된 다른 곳들이 보이게 돼요. 아하. 네, 실제로 이번에 국세청은요, 이제 차은우 씨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 판타지오 세무조사를 하면서 82억 원을 추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요, 이제 소속사 쪽 과세가 이슈가 되면서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용역 거래인 차은우 씨 쪽도 같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신고 내용을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의 제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거래 상대방이 있는 연결 조사 이렇게 혐의 있는 경우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차은우 씨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시가총액이 187억 원입니다. 차은우 씨에게 떨어진 그 세금, 네. 추징된 세금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작은 회사가 되어버렸고 어찌됐든 간에 또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게 그 탈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포상금도 나옵니까? 네, 이제 요즘 세파라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탈세를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 분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먼저 포상금을 받으려면은요 조건이 좀 있어요. 제보를 통해서 이제 추징한 세액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을 국세청에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작은 가게에서 영수증 안 끊어준 거 이런 거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받긴 조금 어렵고요. 그럼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에서 추징한 탈루세액의 한 5%에서요 20% 정도를 포상금으로 줍니다. 근데 이제 무제한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최대 한도는 40억 원이고요. 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탈루세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는 거기 세금의 20%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25억 원까지는 기본 1억 원에 5억 원 넘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15%를 더 받습니다.
그리고 30억이 넘어가면은요. 이제 30억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5%를 받을 수 있어서 최대 한도 40억 원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 10억 원 정도를 탈세한 걸 신고해서 국세청이 그 10억 원을 전체 다 추징을 했다고 한다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한 1억 7,5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그냥 탈세하는 걸로 의심된다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합리적인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저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세금 안 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추측만으로 신고를 하는 거는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뭐 계약서라든지 입금 내역, 뭐 대화 기록 같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강력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이제 신고하는 방법은요. 국세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홈택스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서면이라든지 전화, 우리 국세청 번호 126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하고요. 신고를 이제 본인이 신고 명의했다면은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철저히 보호가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렇죠. 탈세를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고요.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K-팝 데모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영상 미디어 부문 최우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K-팝 최초의 그래미상 수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반발하는 일부 투기 세력을 겨냥해 정책에 맞서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해소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3.9%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어선 65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2달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대치 중인 대미투자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 자사주 조각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개장 초에 2% 정도 떨어졌던 코스피가 지금 낙폭을 한 절반 정도는 줄였네요. 0.96% 내린 5,174. 코스닥은 아까 상승 반전 잠깐 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0.5% 내린 1,143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제 해외에 나가서 2배, 3배짜리 레버리지 혹은 레버리지 ETF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2배짜리 ETF가 특히 이제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한 ETF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위험성이 있죠.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그 지수를 2배로 따르는 ETF는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개별 주식을 2배 따르는 ETF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국내 주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분명한데요. 지금 서학개미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 2배, 3배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네. 이제 국내에서 삼성전자 투자하는 거는 조금 답답하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나 이런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홍콩 같은 해외 시장으로 가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가서 투자를 하는 거는 가만히 볼 수는 없다. 이제 국내에서도 2배 레버리지 ETF를 출시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단일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는 출시가 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꾸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가니까 국내로 네. 되돌아오게 할 유인을 만들기 위해서 레버리지 상품을 더 확대해야겠다. 이게 네. 바람직한 건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사실 네. 그동안에도 이게 개별 종목으로는 레버리지 쓰도록 하는 게 너무 위험해서 허용을 네. 안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라이언 하트, 정말 강심장들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타가 있다. 그러면은 메타 2배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이런 걸 투자를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되는 건 금방이 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상당히 조금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ETF 구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이 두 배의 레버리지를 추종하다 보면은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계좌가 훼손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위험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국내에서 지금까지 허용을 하지 않았던 데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허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용된 걸로 보면 ETF 안에는 최소 10개 종목 이상이 포함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ETN 안에는 최소 5개 종목이 포함이 돼야 되고 현재까지. 그렇죠. 네. 네, 한 종목당 비중도 30%까지 최대 제한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내 투자자들도 사실 워낙 이제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한테 상품이 없다라고 하면 해외에 가서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국내에서도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하겠다라는 이런 의지인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하루하루 2배를 추종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 오르면 4% 오르게 되고 2% 떨어지면 4% 떨어지게 되는 건데 네. 그 내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설계됐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16만 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레버리지 2배 ETF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러면 32만 원으로 이렇게 단축적으로 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구조는 절대로 아니고요. 이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2배로 만드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자산 자체는 삼성전자를 쓰지만 이제 삼성전자 만약에 5% 올랐다고 하면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약 10%가 올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5%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ETF는 마이너스 10%가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운용사가 하는 건데 일단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현물 주식 일부를 사기는 삽니다. 근데 나머지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해서는 선물이라든지 수합 같은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약속했던 하루 기준 수익률 2배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2배 수익률이 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는 오르고 다음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는 기초 자산보다는 수익률이 좀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변동성 누적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방향이 계속 상승하는 방향이다라고 하면 그게 누적이 돼서 훨씬 더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그게 하방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누적이 돼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삼성전자 주가를 2배 추종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10,000원짜리가 10% 오르면 11,000원이지만 11,000원에서 10% 내리면 10,000원이 아니라 9,900원이죠. 네. 이거를 여러 번 계속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오르락내리락만 반복을 해도 이 가격은 계속해서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또 이게 변동성이 또 큰 만큼 위험성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임해야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아까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게 레버리지 상품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일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30%가 올랐다라고 하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럼 그 기간 동안 레버리지 수익률은 60%가 돼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기간 동안의 2배 수익률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끊어서 그거를 2배 수익률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달이란 기간 동안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을 수 있지만 그 매일매일 주가를 보면 그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수익률이라는 게 그 기간 수익률에는 절대 동일하지 않다. 요거를 그렇죠.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지난주 후반에 국제 은 가격이 한 25%에서 30% 폭락했잖아요. 네. 그 레버리지 은 선물 ETN 우리 시장에 네. 상장되는 대부분이 오늘 마이너스 50%입니다. 네. 하루 만에. 네, 네, 맞습니다. 이렇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네. 되겠고 만약에 3배짜리였으면
30% 떨어졌는데 하루 만에 마이너스 90%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를 하시더라도 본인이 감내 가능한 아주 일정 부분만 네.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게 또 오히려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도 있잖아요.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그 원래 주식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상품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출시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출시를 할 걸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주배 레버리지 ETF라고 하면 그거를 추종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현물을 사기 때문에 네. 그럼으로 인해서 또 갑자기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밸류에이션과는 상관없이 이 ETF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떤 충격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또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가를 또 주식을 또 많이 현물을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웹더독이라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현물보다는 파생된 상품들이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 현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ETF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해당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게 두 네. 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그 레버리지 ETF 거래하려면 교육은 필수죠. 네,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교육 사이트가 마비됐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레버리지 ETF는 그냥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레버리지 ETF, ETN 사전 교육 과정을 신청해서 약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수강을 하신 다음에 수강 번호를 받아서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등록을 하셔야지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금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이 딱 있어야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현재 증시는 낙폭을 좀 좁히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6% 내린 5,192, 코스닥은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고객 예탁금 100조 원 넘은 돈, 그 돈의 힘이 좀 떠받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부에서 개미스쿨 시간에 증시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같이 한번 또 분석하고 전망해 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